여러분도 실감하시듯이 현대과학은 참으로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 들어서 우주에 대해서 아주 많은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적, 지엽적인 그런 발견이 아니고요. 일반 교양 수준에서도 새롭게 추가가 되어야 될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2015년에 처음 촬영을 했는데요. 그 뒤로도 여러 번 업데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지금 현재도 제가 새로운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19년 4월 10일에 인류가 최초로 촬영한 블랙홀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한 건데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제가 2015년 처음 촬영을 할 때 그 블랙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해 설명을 했었는데 거기 그 설명한 내용도 좀 수정이 필요해서 제가 이 업데이트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보통 업데이트를 하면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을 삭제하고 그 새로 촬영한 부분을 집어넣고 해서 편집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그 과거에 설명했던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새롭게 동영상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제가 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죽어있는 그냥 확정된 그런 사실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새롭게 끊임없이 새로운 내용이 밝혀지고 추가가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발전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실감나게 보여드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제가 그 앞 동영상에서 이제 블랙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면서 그 타원 은하 M87 중심에 이제 태양 질량의 20억 배에 달하는 블랙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Z가 방출되는데 그 방출된 Z의 길이가 40만에서 50만 광년에 달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2019년 4월 10일에 이제 완전히 새롭게 그리고 최초로 그 블랙홀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내용이 수정돼야 됐습니다. 그 태양 질량의 20억 배가 아니고요. 그 M87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65억 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롭게 촬영한 것은 그냥 블랙홀에서 나오는 Z 그걸 촬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현재 사진의 왼쪽 위에서 그 보시는 그 작은 그 밝게 빛나는 그 점 같은 부분이요. 그것을 아주 크게 확대를 해서 이제 정말 그 블랙홀이 그 있는 딱 그 부분만을 촬영한 그 사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겠는데요. 일단 이 M87이라고 하는 은하는 천여자리라고 하는 별자리에 있습니다. 천여자리라고 하는 별자리는 여러분들한테 꽤 익숙한 별자리인데요. 혹시 점성술에 점성술을 보신 적이 있으면 거기에 나오는 12개의 별자리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이 천여자리에는 특히 여러 개의 은하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M87이라고 하는 타원 은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그냥 그 M87 촬영한 천체 사진을 보시면 대강 이런 정도로 보실 텐데요. 근데 이제 지금 새롭게 촬영한 사진은 이 M87을 아주 크게 확대를 하고 그 확대를 거듭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Z뿐만 아니라 그 Z 안에 그리고 M87의 정말 가장 핵심에 있는 블랙홀을 촬영한 것이죠. 바로 이 사진을 촬영한 것인데요. 이 블랙홀은 지구에서부터 5,50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 블랙홀을 보면 이제 위쪽보다 아래쪽이 약간 밝게 더 빛나고 있죠. 이 아래쪽이 약간 밝게 빛나는 것은 지금 이 블랙홀이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회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잘 풀어보면 회전하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어느 한쪽 부분이 밝게 빛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밝게 빛나는 부분 자체가 블랙홀은 아닙니다. 고리 안쪽에 있는 그 검은 부분이 사실은 이제 블랙홀인데요. 이 검은 부분도 사실은 전체가 다 블랙홀은 아니고 보통 이 검은 부분은 블랙홀의 그림자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실제 블랙홀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그 고리 안에 검은 부분, 그 검은 부분 안에서도 이제 가운데에 있는 거죠. 그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 대해서 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이 블랙홀의 그 검은 부분 중에서 대강 한 40%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밝게 빛나는 이 고리 부분은 이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들이 이제 그 빙빙 돌고 있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데요. 하루에 보통 지구 질량의 50배에 달하는 물질이 고리에 새롭게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촬영한 그 블랙홀 사진을 분석을 해보면 블랙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블랙홀의 질량이 태양의 65억 배에 달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블랙홀의
지름, 이게 바로 사건의 지평선의 지름인데요. 이 지름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거리의 270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로 환산을 하면 대강 한 400억 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400억 킬로미터라고 하면 우리는 뭐 태양계보다 훨씬 큰 크기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인데, 그런 정도의 크기, 거대한 블랙홀이 5,500만 광년이라고 하는 아주 머나먼 곳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블랙홀을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그런 망원경이 필요했던 것이죠. 어느 정도 크기의 망원경이 필요한가를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계산을 해보면 망원경이 지구 크기만한 망원경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구 크기만한 망원경을 실을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망원경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활용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전파 망원경 8대를 묶어서 그걸 이제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즉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코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EHT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른 다음에 이제 그 망원경들을 동시에 M87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광선의 망원경은 아니고요. 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전파를 이용하는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망원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이렇게 그 망원경 렌즈를 통해서 이제 천체들을 직접 이렇게 관측하는 걸 상상하기가 쉬운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전파 망원경은 전파를 일단 받은 다음에 그 받은 전파를 분석해서 이제 영상을 재구성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지구 각지에 흩어져 있는 8대의 망원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망원경을 가동하는 시간도 정확하게 딱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그 흩어져 있는 8대의 망원경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구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그 비어있는 곳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사람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으니까 자전을 하면 그러면 이제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 지구에 있는 망원경 위치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구의 그 비어있는 부분을 메꾸게 하자.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망원경을 가동해가지고 사진을 찰칵하고 찍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망원경이 그 전파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받아들인 전파를 일단 저장을 해뒀다가 그 저장한 그 신호를 어느 한 곳에 이제 모아놓고 그걸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그 영상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받은 신호를 재구성하려면 아주 큰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이제 동영상으로 보시면 바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왼쪽에 있는 그 지구가 자전하는 곳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8대의 망원경이 이제 남극까지 포함해 가지고 있고 이것이 지구가 자전을 하면 위치가 점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오른쪽에서 보시듯이 그 망원경에서 받은 신호들이 어떤 하나의 영상으로 재구성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그 망원경을 가동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슈퍼컴퓨터를 분석하는 것까지 한두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200명 정도의 학자들이 참여를 했고 그 중에는 우리나라 학자 8명도 이제 거기에 연구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컴퓨터로 재구성한 그림이 바로 이제 아까 보셨던 그 블랙홀 사진이고요. 그것이 이 사진에서는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그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바로 실제로 관측한 사진인데 사실 이 관측도 보통 의미에서의 관측은 아니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장기간에 걸쳐서 관측을 하고 그걸 다시 슈퍼컴퓨터로 재구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확장된 의미의 관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이제 관측을 토대로 우리가 얻은 사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것과 이론적으로 어떻게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측과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론적으로 예측한 사진이 이제 그 가운데에 있는 좀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동그란 고리를 가지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컴퓨터로 이제 풀어가지고 M87에 그 블랙홀이 있으면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이제 재구성한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것과 이론적으로 계산을 통해서 얻은 그 사진과는 꽤 많이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가운데 이론적으로 계산을 통해서 얻은 이 사진은 천체가 이 망원경에 아주 또렷하게 보일 때 그때 이렇게 보일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실제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망원경은
한계가 성능에 한계가 있는 망원경이죠. 그러니까 그 망원경을 이용하면 그 천체가 있는 그대로 아주 뚜렷하게 그 상이 맺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망원경으로 저 천체를 보면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다시 컴퓨터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산한 것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사진과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블랙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영상을 이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이 블랙홀의 질량이 얼마이고 그리고 특성이 어떤 것인지, 이게 회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진을 어떤 한순간에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사진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촬영 과정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본래 이 EHT라고 하는 이 연구 사업은 M87에 있는 그 블랙홀을 촬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은하계 그 중심에 있는 블랙홀을 촬영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전에 우리 은하의 한가운데도 태양 질량이 한 400만 배에 달하는 블랙홀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본래는 그 블랙홀을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블랙홀을 보다 보니까 이 블랙홀이 생각보다 빨리 회전을 해서 그 영상을 얻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한 끝에 M87에 있는 블랙홀을 먼저 촬영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은하계 중심에 있는 블랙홀은 현재 촬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데이터가 축적된 다음에 그걸 분석이 다 끝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우리 은하계 한가운데 있는 블랙홀도 이렇게 사진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은하계에 있는 블랙홀은 그 빨리 회전을 하고 가깝기 때문에 움직이는 영상으로도 촬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촬영에 성공을 하면 그때 또 제가 이 강의를 업데이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까 M87 블랙홀을 촬영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촬영에 걸린 기간은 일주일이라고 하고요. 그중에 데이터는 4일분의 데이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구 각지에 흩어져 있는 망원경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한 시간을 잡아가지고 그때 우리가 촬영을 하자 해서 촬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당시에 그 지구 그 망원경이 있던 그 8대 그 지역에 날씨가 다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날씨까지 다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일주일 중에서 4일분의 데이터를 얻게 된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아주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성공적으로 하나의 사진으로 재구성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본래 이 사진은 그러니까 그 망원경은 2017년에 가동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2019년 4월에 이걸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 2년간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죠. 왜 이렇게 2년이나 되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느냐? 물론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그중에 재미있게도 그중에서 6개월은 남극에서 촬영한 데이터를 이 데이터를 분석할 그 연구소, 그게 이제 미국하고 독일에 있는데 그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제 소요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워낙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그 보통 같으면 인터넷으로 그냥 딱 그 송신하면 되겠죠. 남극에도 인터넷에 깔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데이터가 많으니까 인터넷으로 이걸 보내려면 아주 시간이 오래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걸 그냥 인터넷으로 보낼 게 아니라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다음에 그 하드디스크를 트럭으로 운반을 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로 나르고 해서 공수를 하자. 말 그대로 택배로 보낸 거죠. 택배로 남극에서부터 미국까지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극은 워낙 추운 곳이라서 아무 때나 트럭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가 남극의 겨울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끝나고 여름이 되기를 기다려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남극에서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연구소로 보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분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전파망원경을 이 연구에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북극 근처에 있는 그린란드의 전파망원경도 여기에 참여를 하기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남극하고 북극하고가 동시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남극하고 북극하고는 계절이 완전 정반대죠. 한쪽이 겨울이면 한쪽이 여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촬영한 것들은 분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명한 상을 얻기 위해서 그린란드에 있는 전파원경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이 이제 남극에서 공수한 그 하드디스크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하드디스크를 이제 슈퍼컴퓨터로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관직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전파망원경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그 서울대와 연세대 전파망원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이제 그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망원경이 이제 망원경으로 관측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공해 때문에 이거 뭐 서울에 있는 망원경으로 잘 관측이 될까 걱정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사실은 이 망원경은 그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파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망원경들이 이용하는 그 전파 대역이 사실은 서울에서도 아주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골하고 별 다름 없이 서울에서도 전파 망원경을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블랙홀 사진을 촬영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예측한 대로 예고한 대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전파 망원경도 계속 관측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학자들도 더 적극적으로 이 연구에 더 기여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